자, 이번 영상에서는 십자군 전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많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보고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이 발생한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항상 수업 시간에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원인 때문만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장난으로 칠때 내가 앞에 있는 학생을 꿀밤 때리는 척하고 꿀밤을 때린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고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십자군 전쟁도 사실 이 종교적 열정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설명을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서유럽의 경제가 크게 발전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 요것은 지금 삼포제 확산이라고 하는 것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인구도 당연히 농업 생산성이 늘어나다 보면 인구 부양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구가 늘어난다. 자, 그래서 이 유럽 세계는 사실 농지가 굉장히 부족한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실제로도 우리 지도 잠깐 여기 보면 유럽 세계는 이렇게 지금 있지만 주변이 사실은 이슬람 세력으로 거의 포위된 상황이었죠. 이 지역, 이 이베리아 반도에도 사실은 이슬람이 확대되어 있었고요. 북부 아프리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잔티움 제국의 동쪽으로도 이슬람 세력이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슬람의 포위망을 뚫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영토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4세기, 15세기까지 꾸준하게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 재정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재정복을 레콩키스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 있었던 이슬람을 역으로 몰아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실질적으로 이슬람을 완벽하게 이 지역에서 몰아내는 것은 1492년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에 남아 있습니다. 자, 사실 1492년을 몰아냈지만 이 이베리아 반도에 이슬람 세력이 진출한 것이 보통 7세기 우마이야 왕조 때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을 사실 이슬람 세력이 장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 사실 유럽 지역으로 넘어오려는 것을 막아낸 투르프아티의 둘이 배웠고요. 8세기 이제 9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카롤루스 대제식이 역으로 이슬람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가 실패했고 이것과 관련된 스토리가 기사 문학으로 정리된 것이 롤랑의 노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동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직접적인 배경은 바로 두 번째 것이 되겠죠. 11세기에 셀주크 튀르크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했고요.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셀주크 튀르크가 우리 분명히 얘기했지만 11세기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를 점령했고요. 당시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아서 정치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사실상 아나톨리아 반도를 점령해요. 이 아나톨리아 반도 점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 위치 기억해야 되죠. 아나톨리아 반도 이렇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요 반도가 아나톨리아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여기 요 끝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서유럽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이 부름에 교황이 응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이라는 곳에서 종교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것이 클레르몽 공의회이고요. 이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 이거 우리가 나서야 한다라고 호소를 하죠. 그것에 이제 대규모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지금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각국에서 군사를 모아서 십자군을 편성했고요. 제1차 원정을 떠나게 되는 게 1096년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2차, 3차, 4차 이루어지고요. 최종적으로는 8차까지 원정이 이루어져. 그런데 어쨌거나 성지를 회복하고 그리스도교 세계를 확산시킨다라는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1차뿐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까지 성공하고요. 그 지역에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 곧 다시 빼앗기게 되고요. 이제 2차, 3차, 4차로 이루어지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계속된 전쟁에서 종교적 열정은 식고 세속적 목적이 강화되면서 변질되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정이 실패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영토를 확보하게 되면 그 영토에 있는 여러 가지 이권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전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전쟁을 출전하는 기사들, 제후들을 서포트하는 것들은 상인들이었다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이 상인들도 함께 이권을 나눠 먹는 시스템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인들은 경제적 이권을 얻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 그런 것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원정이 바로 4차 원정이고요. 이 4차 원정은 1202년에 출발해서 1204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십자군 원정을 떠나는 배후에 베네치아의 상인이 개입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 원래 십자군은 이슬람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위협을 막아주고 더 나아가서 이슬람을 격퇴해야 되는데 목적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요. 그곳에 라틴 제국을 수립시킵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보시면 돼. 이것이 1204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좀 변질되어서 세속적인 목적이 드러난 이 원정이 바로 4차 원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차, 6차, 7차, 8차 쭉쭉쭉 이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긴 시간, 약 200여 년간의 전쟁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던 이 십자군 전쟁 결국은 실패로 끝났고 그 결과 영향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정치적으로 보시면 이 십자군 전쟁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교 세계의 단결을 꾀해서 이슬람을 물리치고 성지를 회복하자라는 목표로 교황이 주도를 했죠. 그런데 이 전쟁이 실패로 끝나자 교황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실추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여러 제후 세력들, 기사계층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봉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국왕 또한 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방 제후들의 세력이 몰락함에 따라 오히려 강력한 왕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모든 나라가 왕권이 강해졌던 것은 아니고 보통 영국과 프랑스 정도에 해당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에스파냐 정도까지가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파냐는 사실은 십자군 원정에도 군대를 파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내에 이슬람을 격퇴하는 노력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당시 카스티아, 아라곤 이런 나라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의 통합 과정에서 강력한 왕권이 확보가 된다. 뒤에 또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반면 영국과 프랑스, 에스파냐는 왕권이 강화된 반면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얘는 함정 카드야. 예를 들면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지방 분권적 경영이 강했고요. 제후들의 권한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 통일된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경제 보시면요. 당연히 지금 먼 길을 떠나게 돼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전쟁 과정에서 경제적 이권을 얻기 위해 상인들이 붙는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지중해 및 동방에 대한 교역이 증대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했습니다. 베네치아라는 도시,
그리고 제노바라는 도시, 혹은 뭐 피렌체, 밀라노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도시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품 중에 여러 문학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것 있는데 그것이 베네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문화적으로도 이 동방 지역의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오히려 서유럽 지역에 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문화 발전을 자극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인간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 중세 유럽은 신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지. 근데 다시 이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유입되면서 인간 중심 문화 이것들이 다시 연고되게 되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문화적 부흥운동, 재생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십자군 내용의 전부입니다. 십자군 전쟁 관련해서 교과서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124쪽에 십자군 전쟁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11세기경부터 쭉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농지가 부족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 인구의 증가, 그리고 농지가 부족해진 서유럽인은 개간 개척 사업에 나서서 엘베강 동쪽으로도 진출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한 이베리아 반도의 크리스트교 국가들은 이슬람 세력에 맞서 재정복 운동을 펼쳐서 영토를 확대했다. 이런 내용들. 자, 이후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자료 보도록 하죠.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클레르몬 공의의 연설입니다. 우르바누스 2세 클레르몬 공의의 십자군 전쟁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예루살렘, 안티오크 그 밖의 도시들에서 크리스트교도가 박해를 받고 있다. 위치 확인해 보면 지금의 시리아 이쪽에 해당하죠. 그래서 아나톨리아 반도를 넘어서 지중해 동부 연안 이 지역에 크리스트교의 성지들이 있는데 이 지역이 이슬람 수중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을 믿지 않는 튀르크인의 진출은 그칠 줄 모르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다가오고 있으니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자. 예수의 성묘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이 그대들에게 내린 토지이다. 이 땅에서 불행한 자와 가난한 자는 그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셀주크 튀르크가 아나톨리아 반도를 장악하면서 여기까지 장악을 이렇게 하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차, 3차, 4차 이렇게 십자군 원정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1차를 보시면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 안티오크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요. 이때 예루살렘 왕국 안티오크 공령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국가를 혹은 제후국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건 4차입니다. 4차. 물론 3차도 보면 점선으로 된 게 되게 많죠. 이 3차도 사실은 조금 더 의미는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생략을 하고 4차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4차 요 색깔 보시면 베네치아를 출발한 원정군이 오히려 지금 콘스탄티노폴리스에 가서 멈춰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04년에 라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다. 여기 4차 원정이었습니다. 세속화되었던 십자군의 표상이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는 93쪽 3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왼쪽 밑줄 친 기역이 서유럽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기역이 뭔지 봐야겠지? 200여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원정을 했대. 쭉 읽어보시면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성지순례를 방해하고 비잔티움의 영토까지 위협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교황은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 원정군을 보낼 것을 호소하였다. 그래서 20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몇 차례, 8차례의 원정을 감행했지만 성지 회복에는 실패했다. 이 원정 자체는 십자군 원정을 말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십자군의 결과로 이 제후와 기사들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 제후들에 의한 장원제도, 농노제도는 오히려 약화됩니다. 약화. 자, 요거는 뒤에 도시의 형성, 농노제 해체까지 같이 보면 더욱 좋습니다.
자, 니은 잉글랜드의 노르만 왕조가 성립되었다. 요거 1066년에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한 사건을 말하여 요거 십자군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하면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 노르망디공 윌리엄이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에 두 가지 강력한 왕권을 행사해서 솔즈베리에서 서약을 받았고요. 둠즈데이북이라고 하는 토지대장을 편찬했죠.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특히 솔즈베리의 서약은 사실 교과서에 요새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솔즈베리에 모여서 이 봉신들에게 서약을 하도록 했고, 이 서약은 그 당시에 봉신들이 주군에게 한 어떠한 맹세보다도 국왕에게 더 우선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해. 강력한 왕권 행사의 특징. 둠즈데이북은 토지대장이었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답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1066년이고요. 십자군 원정이 처음 떠난 것은 1096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자, 이슬람 문화와 비잔티움 문화가 서유럽에 전파되었죠. 맞습니다. 리얼 이탈리아 상인이 지중해 무역을 주도하였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네치아라든지 피렌체, 제노바 이런 도시국가들이 이탈리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도시국가야. 오른쪽입니다. 2014년 수능에서 바로 나왔어. 구모 나왔는데 수능에 바로 나왔다. 마침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교황께서 다스리는 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고드프루아를 국왕에 추대하여 여기에 강력한 왕국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어찌 우르바누스 2세의 뜻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국왕이 되겠습니까? 우르바누스 2세가 뜻을 품어서 이 전쟁을 추진하게 됐고요.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회복했다라는 것이야. 십자군 전쟁은 십자군 전쟁인데 예루살렘을 회복했다이니까 십자군 중에서도 1차 원정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십자군 자체 그냥 십자군 전쟁이어도만 풀 수 있을 겁니다. 로욜라가 예수회를 설립한 배경을 검토한다. 요것은 트리엔트 공의회와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 이 뒤에 우리가 종교개혁 부분을 다룰 때요. 사실은 기존의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신교가 등장한 것인데 가톨릭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새로운 우리 가톨릭의 개혁 새로운 가톨릭의 전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것 이 예수회 선교사가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파견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 명나라 말기에 파견됐던 마테오 리치 같은 인물도 있죠. 마테오 리치 같은 인물이 예수회 소속 선교사였습니다. 자, 피핀이 교황에게 토지를 기증한 목적을 살펴본다. 피핀, 요거 프랑코 왕국이니까 훨씬 전의 이야기죠. 카롤루스 왕조 개창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겠지. 카롤루스 왕조 개창에 교황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토지를 기증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요게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요것은 종교개혁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교황과 지금 교회의 권위를 재확인했고요. 왜 선택이 안 되지? 그리고 트리엔트 공회에서 논의한 결과로 이제 이후에 예수회가 설립이 됩니다. 1번과 3번이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4번 위기에 처한 비잔티움 제국의 대응 방안을 조사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셀주크 튀르크의 세력 확대로 직접적인 위기에 처했던 비잔티움 제국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서유럽 세계 군대를 요청하게 된 것이지. 5번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스탄불로 개칭된 이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메메트 2세가 함락된 이후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이용이 되면서 이스탄불로 이후에 개칭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몰락
멸망 이런 것과 관련을 지을 수가 있겠죠. 오른쪽입니다. 2022년 9월 모의평가인데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안티오크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리스도 교도들은 40여일간 포위했고요. 성 주변에 2개의 공성탑을 세웠습니다. 우리 무슬림들이 그중 하나를 불태우고 그 위에 있었던 크리스트 교도들을 죽이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지금 보면 이 크리스트 교도들과 이슬람 교도, 무슬림들이 싸우고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른 방향으로부터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이야. 크리스트 교도들이 공격을 해서 그렇다. 지금 이슬람 계열의 역사서인 이븐 알 아시르라는 인물이 쓴 역사 완본의 자료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예루살렘 점령, 그러니까 1차 십자군 원정이 나타나 있고요. 유일하게 성지 회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었던 원정입니다. 자, 그러면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습격하고 공격한 배경이 뭐야? 라고 하면 십자군이 제창된 클레르몬 공의회, 요것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십자군이 라틴 제국을 건설하였다. 요거 4차 십자군과 관련이 된 이야기고요. 펠리페 2세 에스파냐의 국왕이었습니다. 레판토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죠. 요것은 에스파냐가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한 전투였습니다. 자, 훌라그의 몽골군이 이슬람 세계를 침공하였다. 이거 13세기, 14세기에 걸쳐서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훌라그의 몽골군이 이슬람 세계를 침공한 것, 그래서 무너뜨린 것 굉장히 여러 개라고 볼 수 있지만 특히나 이 셀주크 티르크 자체도 훌라그 울루스에 의해서 지금 정리가 됐고요. 아바스 왕조 또한 마찬가지로 훌라그 울루스에 의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파문당한 건 1077년 카노사의 굴욕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요거 정답 5번이 됩니다.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십자군을 제창했고 그 다음 해에 십자군 원정에 떠났다. 자, 이제 다 문제 풀었는데요. 간단하게 계속 종교 회의가 많이 나오니까 공의회, 수능에 나오는 공의회 하나만 정리를 해보죠. 쉽게 얘기하면 종교 회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는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십자군과 관련이 된 클레르몬 공의회, 그리고 교황권과 황제권이 대립할 때 마지막 교회 대분열을 종식했던 콘스탄츠 공의회, 그리고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나오는 트리엔트 공의회, 요 네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종교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는 일단 연도는 325년이고요.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했느냐? 당시 삼위일체설을 정통교리로 인정했다라는 것. 요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이 삼위일체설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 삼위일체설 인정했던 아타나시우스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해서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요게 X였으니까 삼위일체설을 인정한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설을 인정했다. 정통교리를 인정하면서 아타나시우스파를 인정했던 것. 자, 클레르몬 공의회는 지금도 얘기했지만 1095년이었고요. 기억해야 되는 거, 이것을 주도했던 인물도 같이 우르바누스 2세라는 교황, 그리고 십자군을 제창했죠. 십자군 가야 한다, 가야 해,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때 성지 탈환, 성지 회복을 주장했죠.
성지 회복을 위한 십자군 제창. 콘스탄츠 공의회는요 1414년부터 좀 길게 17년 혹은 18년 이렇게도 봅니다. 교회 대분열을 종식시켰죠. 자, 교회 대분열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자, 아비뇽 뉴스가 있었어. 아비뇽 뉴스 1309년부터 1377년입니다. 자, 아나니 사건 이후에 보니파키우스 8세가 죽고 새롭게 즉위한 교황이 이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겼던 시기야. 프랑스 왕의 통제를 많이 받았던 시기라고. 1377년에 교황청이 이제 로마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황청의 로마의 교황청에서 선출된 교황이 있는데 이 교황을 아비뇽의 주교들이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아비뇽 주교들이 자신들의 교황을 따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황과 아비뇽의 교황 둘이 지금 양립했던 시기가 바로 로마와 아비뇽 시기, 아비뇽 유수 이후 교회의 대분열 시기입니다. 이게 약 40여 년간 이어져요. 심지어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로마 교회, 아비뇽 교회를, 아비뇽 교황, 그러니까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을 폐위시키기로 하고 새로운 제3자의 교황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황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요. 아비뇽 교황도 이를 무시하고 제3의 교황도 있는 이런 우스운 상황도 전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런 교회 대분열을 종식시킨 것이 바로 콘스탄츠 공의회였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교회 분열, 교회 타락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공격했던 위클리프라든지 후스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이단으로 규정했고요. 심지어 이 후스는 화형에 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콘스탄츠 공의회였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1545년부터 덕입니다. 1563년까지 이루어진 종교회의이고요. 종교개혁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런 인정이 나타난 이유는 사실은 종교개혁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돼. 종교개혁에 대한 대응. 당시 루터가 이 교회의 타락, 부패상을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개혁도 일부 나타나고요. 또 예수회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서 이 가톨릭을 널리 확대시키고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자,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의의 4가지예요. 자, 모두 고생 많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교역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 그리고 봉건제의 동요 해체 이런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